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가족들은 제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고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가 한때는 혼자였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라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가족들과 멀어지고 헤어져야 했던 시절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더욱 저희의 재결합이 기쁘기만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저희 가족의 사연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결혼을 2번 한 사람입니다. 20대 시절 이른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하고 그 후 한참 동안 방황을 했었네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좋게 끝나지 않고 그 일이 큰 상처로 남은 탓에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닌지 저는 2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의 첫 결혼 생활은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너무 좋아서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어려서 그런지 일찍 시작한 결혼이 잘못이었던지 저희의 결혼 생활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만 해도 서로 이해하고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부터는 서로 누가 잘났니 못났니 하며 싸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싸운 게 맞으니 잘한 건 없지만 저는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도통 만족이란 걸 모르고 늘 남들과 저를 비교하고 무시하곤 했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어린 나이에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이고 성실한 삶을 영위하며 제 스스로도 제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결혼 전부터 호텔 결혼식이니 유럽 신혼여행이니 많은 것을 바라던 전처는 결혼 이후에는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과 저희 사정을 비교하며 저를 초라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만들곤 했습니다. 누구 집에서는 이번에 차를 바꿨다더라. 누구 집은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더라. 누구는 또 와이프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다더라 하며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남들과 비교하곤 했었습니다. 사람들 사정이야 저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 속은 모르는 일인데도 전처는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며 평범한 저희의 처지를 늘 비관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집이 있고 차 있고 그 정도면 우리 형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전처는 우리가 남들에 비해 모자라고 제가 가장으로서 형편이 없다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전처에게서 인격 모독과 다름없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때는 저도 내가 모자라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만 했었죠. 하지만 월급쟁이 벌이야 거기서 거기인 만큼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전처가 바라는 만큼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 하는 건지 매달 비슷한 벌이에 불평하는 전처를 보며 저도 속이 타들어갔네요. 그러다 전처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처는 그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뜩이나 임신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전처 때문에 외벌이로 생활이 더 빠듯해졌는데 그 와중에도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더군요. 허영이 심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던 전처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태교 여행이며 만삭 화보 촬영이며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이 한다는 베이비 샤워인지 뭔지까지 열어달라며 하루에 수십만 원 하는 호텔을 긁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에 수백만 원 하는 고급 조리원에 유모차며 유아용품들에도 들이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며 아이의 옷가지며 물품들을 전부 고급으로만 사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전처의 바람을 들어주려다 허리가 나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했던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가게를 하나 넘겨받게 되었는데 안주 몇 가지를 파는 맥주집이었어요. 저녁 장사가 주력이다 보니
초저녁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저녁에는 제가 직접 가게를 보면서 그렇게 투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게도 별로 크지 않고 주방 이모가 따로 계시니 저는 서빙이나 카운터만 보면 될 줄 알고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는 처음이라 그런지 매상 걱정도 적지 않았고 애초에 회사 다니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몸이 축나는 일이었어요.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가게로 달려가서 쉴 틈 없이 가게를 보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벌써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곤 했습니다. 그럼 겨우 4시간 정도를 자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바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다른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사라지는 건지 인생이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한다면 전처도 저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몇 킬로씩 몸무게가 빠지도록 열심히 살면 저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전처는 제 고생보다 제가 벌어오는 돈이 더 중요했는지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걸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더군요. 처음에는 돈을 못 벌어온다며 타박을 하더니 이제는 돈 벌겠다고 하루 종일 밖에만 있는다며 야단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대체 내가 언제까지 독방 육아를 해야 하는 거야? 애는 나 혼자 낳았어? 당신 아빠 아니야? 그럼 어떡해. 하루 종일 회사 일하고 퇴근해서는 가게까지 보는데 애초에 가게 시작한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네가 돈 더 벌어오라고 난리를 피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지금 어디 해보자는 거야? 평소에는 조용하고 화도 낼 줄 모르던 저도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여자는 만족하는 법이 없구나.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결국 전처에게 화를 내게 되었죠. 전처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하지 않았고 저희는 언젠가부터 갓난아이를 두고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저를 기다리고서 시비를 거나 아내를 참지 못한 탓에 새벽마다 싸우는 소리에 시달리던 이웃 주민들이 저희 부부를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막 돌이 지났는데 그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려니 속이 쓰렸지만 서로 물러날 줄 모르던 저희 부부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연히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전처가 미웠던 거지 저도 아이는 예뻤으니까요. 하지만 심혈을 기울였던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엄마와 유대가 크다며 어린아이 양육에 엄마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제 소송을 돕던 변호사마저 남자인 제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힘들 거라며 소송을 포기하라 말하더군요. 내 돈 주고 고용한 변호사마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제가 거기서 뭘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뺏기고 말았죠. 그래도 법원에서는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지만 막무가내인 전처 앞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여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니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전처는 제가 자주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가 가끔씩 만나는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거라며 제가 아이를 보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안 보고 살겠냐며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해봤지만 전처는 무조건 자기가 잘 키울 거라며 제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죠. 차라리 그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생활하며 진 빚에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때문에 이래저래 먹고 살기 바빠서 숨어다니는 전처를 쫓아다닐 시간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제 아이를 보지 못해서 미칠 것 같고 매일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길 가다가 제 딸 또래 아이들만 보면 딸 생각에 흐느껴 울 정도였죠. 하지만 아이를 못 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옅어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숨기는 전처를 쫓아다니는 것도 지쳐가다 보니 전처가 아이를 잘 기르기만 한다면 그만이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이를 다시 만나는 일을 포기하고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 모자라게 살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곤 했었죠. 그러다 보면 저도 월급쟁이로 살기는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매달 수익에서 양육비를 빼고 나면 저는 술 한 잔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회사 월급보다 가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이참에 그냥 회사를 관두고 가게 일에 전념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회사 생활이라는 것도 공무원처럼 철밥통도 아니고 작은 회사일수록 힘들기만 한데 10년 뒤에 은퇴 걱정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내 가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저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때야 제가 자영업의 쓴맛을 미처 몰랐기에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죠. 자영업의 어려움을 몰랐던 저는 결국 회사를 관두고 가게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메뉴도 늘려가며 가게 확장에 힘을 쓰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회사 다니며 투잡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덜 힘들면서도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며 어려움 없이 가게를 꾸려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가게 차리면서 생겼던 빚도 다 갚고 제 삶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도 전처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의 새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문득 아이가 보고 싶긴 했지만 이제는 같이 한 세월보다 떨어져 지낸 세월이 더 길어서 그런지 그리움도 점점 무뎌져 갈 뿐이었어요. 부성애가 모자라 무정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때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도 한참인 제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없었기에 뼈아픈 이전 결혼 생활을 모두 지우고 새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새 출발하고 싶었던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고들 하던데 진영 씨와 저는 처음부터 비슷한 점들이 많았어요. 진영 씨는 30 중반의 나이로 제 또래였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었었는지 이혼 후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생을 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제가 직원을 구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이든 직원을 구하는 곳이 흔하지 않았기에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절실하다 말했죠. 처음 본 사이에 그런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자기의 속사정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진영 씨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남들에게 제 사정을 쉽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만 알지 결혼 생활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고 제가 아이 양육권을 뺏기고 딸을 못 보고 산 지 한참 되었다는 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이혼이 제 탓이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괜히 철없이 일찍 결혼해서 헛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보이기 어려워하지 않는 진영 씨를 보니 그 사람은 저보다 한참 어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진영 씨는 저와 똑같이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성장해보려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게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랬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직급까지 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 나이에 호프집 직원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비웃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어떻게든 나아가 보겠다며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참 배울 것이 많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제가 몇 살 더 많았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런 마음가짐 때문인지 일도 잘했고요. 센스가 좋아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도 곧 잘하고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더 적극적으로 손님 응대를 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훨씬 삶이 편해졌습니다.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올랐고 저는 점점 더 진영 씨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둘이서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다 보니 남녀 간에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또래였고 같은 아픔이 있기에 더욱 끌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진영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며 저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제 사정을 듣게 된 진영 씨는 누구보다 제 일을 안타까워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진영 씨에게서 처음 받았던 것 같네요. 그럴수록 저는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뒤로 거의 10년 가까이 혼자였던 제게 그 연애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어렵게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 신중하려 생각했지만 끌리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에 저희는 서로의 사랑을 믿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찾아온 신혼은 너무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안정감을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느껴보게 되었죠. 늘 혼자 삭히고 가족만 생각해야 했던 제가 그제서야 아내의 관심과 걱정을 받아보게 되었네요. 매일 아침에 챙겨주고 내 몸 걱정을 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진영이 덕분에 행복해진 저는 진영이에게 너무 고맙고 늘 미안했습니다. 나도 내가 받은 만큼 진영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제 노력이 부족한 건지 늘 제 마음보다는 모자란 듯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진영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싼 꽃다발을 매일 안겨주지 않아도 제가 길을 가다가 찍은 꽃 사진 한 장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다며 웃어 보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가 나를 생각해서 찍은 사진이잖아. 오빠가 내 생각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아. 진영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잘못된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여실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지금의 행복을 과거의 상처와 비교하고 싶진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비교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더욱 그 행복이 소중했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행복이 쉽게 허용되지 않나 봅니다. 그 어렵게 얻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행복한 순간에 제 과거가 발목을 잡더군요. 저의 재혼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재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처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재혼했더라? 어떻게 나 몰래 우리 아연이를 두고 재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재혼하는 걸 당신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야. 내가 당신한테 말해야 할 의무 없잖아. 그래, 우리가 이혼을 해서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당신은 아연이 아빠잖아. 아연이 아빠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당신이 감히 책임감 얘기를 해?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안 진 게 뭐야? 양육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뺏어가게 누군데? 양육비 받으면서 애 얼굴 한 번 안 보여준 게 누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당신이 나를 두고 재혼을 하면 안 되지. 나는 여태 당신 대신에 혼자 자식 키우면서 고생만 하면서 사는데 당신은 감히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려? 내가 당신 행복해지게 놔둘 것 같아?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여태 연락을 무시했던 사람이 누군데 제가 아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바랬을 때는 외면하던 사람이 제가 재혼을 했다는 소식에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자기는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다면서 제가 재혼한 꼴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야말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억지를 피우는 전처가 기가 막혔지만 그래봤자 그 여자가 무슨 짓을 벌이겠냐 싶었던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제 생각보다 더 지독하고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자기도 제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자기는 뒤로 숨어 아이를 앞세워서 저희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딸이 제가 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자기 대신 아이를 좀 봐달라며 저희 부부가 쉬는 날마다 딸아이를 집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저번에 애 얼굴 한 번 안 보여줬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지? 그럼 앞으로 매번 애 보낼 테니까 당신이 어디 한번 잘 돌봐봐. 아연이도 이제 자기 아빠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네? 딸을 보내준다니 이전까지는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이면 몰라도 이제는 제 곁에 진영이가 있었으니까요. 진영이도 제 딸의 존재를 모르진 않았지만 이제 막 재혼을 한 상황에 남편의 딸 소식이 반갑진 않을 겁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저희는 그때 2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더 늦기 전에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 딸이 저희 집에 드나들면 진영이에게는 마음이 편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를 보러 오겠다는 딸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도 저도 못하고 걱정하는 제게 아내는 선뜻 딸을 데려오라 말해줬습니다. 어쩌겠어. 딸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전처는 미워도 딸은 봐야지. 오빠도 딸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 진영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솔직히 그 말이 고마웠고 덕분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만에 새 가정을 꾸려 새 출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많이 그리웠던지 10여 년 만에 딸을 보게 된 상황에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딸아이의 방문은 저희 부부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연이가 생각보다 아내를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진영이와 제 딸이니 잘 대해주려 노력을 하는데 아이는 뭐가 불만인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나 김치 안 먹는데 김치볶음밥을 해주면 어떡해요?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아까 물어봤을 때는 말 없었잖아. 아줌마야말로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남의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연아, 너 아줌마한테 왜 그래? 아줌마는 너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빠도 내가 미워요? 그래서 이 아줌마 시켜서 나 괴롭히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해? 아줌마나 아빠나 아연이 미워하지 않아. 아니에요. 아줌마가 나 미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나 째려보고 싫어하는 거 다 안다고요. 어머,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널 미워해? 아이가 친모가 아닌 제 아내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건 알았지만 같이 살지도 않는 사이에 그 정도로 적대심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애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아내와 제 사이를 이간질 방해하며 힘들게 하더군요. 아내도 처음에는 참으려 노력을 하는 듯 했지만 영악하게 구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점점 제게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해? 오빠도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뭐든 타박이야. 애가 어려서 그러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어린애라고 해도 알 만큼 알라했잖아. 그런데도 오빠는 걔 편만 드는 거야? 저도 물론 진영이가 힘들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개복 취급당하며 어린애에게 무시당하는 게 기분 좋지 않았겠죠. 아내도 이해가 가지만 저는 아빠로서 아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고 아빠를 그리워했을 아이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진영이는 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며 아내 앞에서 아이 편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아내가 상처를 받고 말았죠.
나중에 풀어주려 노력을 해봐도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죠. 그렇게 아내와 제 사이가 위태위태하는 동안 전처는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해주는 걸 보고 제 벌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전처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매달 양육비 보내면서 어려운 줄 알았더니 당신 생각보다 벌이가 좋은가 봐? 애한테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턱턱 사시더라?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동안 애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매일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애한테 좀 더 투자해봐. 안 그래도 아인이 유학 보내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유학비 좀 대줘라? 뭐?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나 그 정도 여력은 없어. 그리고 우리도 임신 계획 중인데 어떻게 아윤이만 신경 쓰겠어. 당신 벌써부터 그 여자 자식이랑 우리 아윤이 차별하는 거야? 당신의 아윤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뭘 차별해. 억지 좀 쓰지 마 제발. 아이 때문 아니라도 유학은 무리야. 그럼 사립학교라도 좀 보내주던가. 아윤이 이제 곧 중학생인데 학업에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유학을 못 가면 학교라도 좋은 곳 다녀야지. 전처는 아이를 앞세워 제게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싶어 제 선에서 자르려 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진영이까지 그 일을 알게 되었더군요. 오빠, 혹시 아윤이 사립학교 보낸다고 그랬어? 뭐? 그건 어떻게 알았어? 정말이야? 아니, 사립학교 학비가 얼만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래. 그렇게 비싼 데 말고 적당한 데 알아보기로 했어. 유학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글쎄 유학 얘기까지 했었어? 오빠, 오빠한테 딸이 소중한 거 알지만 우리 아이 생각도 해야지. 아이 생기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아윤이한테 그 큰 돈을 써. 하루빨리 아이 갖자고 그러더니 내가 임신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 애가 뒷전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정말. 그렇다고 아이니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이니 얘기가 나오니 저도 모르게 예민해졌는지 전에 없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제 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아내는 그런 제게 크게 실망을 하며 상처를 받은 듯 했죠. 그 후로는 아이 문제로 싸우는 일들이 더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며 크게 싸우게 되었죠. 돈이 문제면 내가 더 벌면 되잖아. 너는 내 딸한테 드리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빠 태도가 문제야. 딸이랑 연락하고부터 이제는 내가 그 집 식구들보다 뒷전이잖아. 진영이는 제가 딸 걱정에 자신은 뒷전이라며 서운함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저는 분명 누구보다 진영이를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뒤늦게 딸까지 챙기려다 보니 제가 표현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자꾸 아이 편만 들고 하는 것도 속으로 점점 쌓아둔 듯 했죠. 그렇게 서로 오해만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게도 소홀해지고 가게 매출은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코로나가 터졌고 영업 제한에 당한 저희 가게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죠. 겨우 몇 달 만에 가게 사정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하필이면 직전에 무리하게 가게 확장을 한 탓에 가게 리모델링에 드는 돈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분명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며 투자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빚까지 지며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 더 이상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처는 돈 타령을 하고 아내는 어려워진 사정에 예민해지고 저는 괜한 자격지심에 잘못 없는 아내에게 왜 내 사정을 몰라주냐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결국 마음까지 멀어졌던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렵게 재혼을 결정했던 게 엊그제였는데 결혼 생활이 2년이 안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비통했습니다. 누구 탓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어린 딸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었던 저는 결국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가게가 망하며
얼마 안 남은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를 떠났습니다. 그 후 가게를 다시 꾸릴 수 없던 저는 배달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 구할 여력도 없어서 배달 사무실 한켠에서 먹고 지내며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지냈죠. 차라리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이 제가 조금이나마 고통을 지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가 빈털터리가 되어 결국 아내와 갈라섰다는 것을 알고는 속이 후련해졌는지 또다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게.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순 없지? 당신 인생 끝발은 그게 전부인 거야.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잘 보내. 괜히 사정 어렵다고 양육비 밀릴 생각하지 말고. 2번이나 이혼한 마당에 당신한테 남은 건 이제 당신 딸밖에 없는 거 알지? 말년에 자식한테도 외면받기 싫으면 딸이나 잘 챙겨.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전처는 제게 그런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이 틀린 건 없었네요. 그러게 내 재수는 거기까지인 건지 저는 더 이상 행복을 바라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시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매일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망하고 가게도 망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딸 때문에 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저는 매일 배달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배달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어딘지도 모르고 콜을 받았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에 떠올려 보니 그 집이 다름 아닌 진영이의 집이었습니다. 헤어지고도 괜히 미련이 남았던 제가 진영이가 이사간 집의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찾아가 본 적은 없어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알아차리고서 콜을 취소하려 하기에는 많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아내를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마지못해 아내의 집으로 가게 된 저는 제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헬멧으로 얼굴을 푹 가린 채로 진영이가 사는 집 초인종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이요. 혹시나 내 목소리 알아볼까 싶어서 나름 목소리 변조까지 하고 말이죠. 반년 만에 진영이와 마주할 상황에 놓인 제가 잔뜩 긴장한 채로 서 있는데 안에서는 진영이가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딸 아윤이었죠.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아윤아,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아윤아, 아빠 왔니?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배달원이에요. 오빠, 괜히 애쓰지 마. 오빠인 거 알고 부른 거니까. 저는 어떻게든 저를 숨겨보려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진영이가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저를 불렀더라고요. 오빠만 신경 쓰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오빠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줄 알아야지.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있어? 아윤아, 너 왜 여기 있니? 진영이가 부끄러운 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창피하여 당황스러운 와중에 전혀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저의 전처와 제 딸이 같이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면이 있는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궁금한 제가 어리둥절하며 자초지종을 묻자 저를 집으로 들인 진영이가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서는 제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윤이 얼마 전부터 나랑 지내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놔두고 왜? 듣겠다.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번호를 알고 있었던 아윤이가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 아윤이가 엄마랑 다퉜는데 애 엄마가 애한테 더 키울 생각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라면서 쫓아냈대. 그래서 갈 곳이 없는데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우선 갈 곳이 없다길래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당신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번호도 바꿔버리고 잠적한 탓에 연락을 하기 쉽지 않더라고. 근데 마침 당신이 동네에서 배달 일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듣고서 배달을 시킨 거야. 알고 보니 아이 엄마라는 여자가 아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답니다. 심지어 아이와 아이 엄마가 다툰 이유도 아이 엄마 때문이었죠. 나중에 아이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 자기는 이혼하고 쭉 혼자 지냈다는 말과 다르게 매번 남자를 바꿔가며 연애하기 바빴다네요. 그러면서 아이는 방치하고 길렀으면서 제 앞에서는 딸을 끔찍이 생각하는 척하면서 돈만 뜯어갔던 겁니다. 그 일로 딸이 화를 내니 자기에게 대들고 반항한다며 나가라 했던 거죠. 게다가 저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 시켰던 것도 전부 그 여자 짓이었더라고요. 아윤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 엄마가 우리 괴롭히려고 시켰다고. 우리가 헤어져야 아빠가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랬대. 애는 엄마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정말 친모 맞나 싶더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당신이 아윤이를 데리고 있었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다고 갈 걸 없다는 애를 그냥 냅둬? 우리가 아윤이 일로 이혼하긴 했지만 나도 애가 미웠던 건 아니야. 오히려 오빠한테 실망했던 거지. 나는 오빠가 나한테 애정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저는 그동안 진영이가 내 딸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게 섭섭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영이는 제가 딸과 전처에게 관심이 두는 만큼 자기를 생각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제게 섭섭했던 거라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저는 하던 일이 망했다고 괜한 자격지심에 아내를 더 힘들게 했었고요. 40 다 된 놈이 못나게 구는 걸 보며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일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인 실수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영아.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섭섭하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돈이니 오빠 딸이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솔직했으면 했어. 근데 오빠는 힘들 때마다 자꾸 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려고 했잖아.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나는 지금도 오빠 사정은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오빠가 나랑 위기를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는지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빠만 좋다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그리고 아윤이 우리가 데려오자.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 제게는 황금 동아줄같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참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내 힘든 속사정을 솔직하게 말도 안 하고 돈이 없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아내에게 못난 모습만 보였네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만 했죠. 차라리 솔직하게 내 나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아내 역시 저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했고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제서야 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죠. 그 후 저희 부부는 재결합을 하며 다시 부부가 되었고 아연이를 저희가 키우기 위해 10년 만에서야 양육권 소송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의 증언까지 힘입어 드디어 제가 제 딸을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딸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죠. 내 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품겠다는 아내의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내와 제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 올해 초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딸과 갓난쟁이 아들을 둔 아이 둘의 아빠가 되었네요. 사실 한창 사춘기로 예민한 큰딸이 동생 소식에 서운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지만 다행인지 누구보다 동생을 좋아해주는 딸 덕분에 저희 부부도 걱정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모에게 정을 많이 못 받은 탓인지 새엄마를 무척이나 따르는 딸은
지금 누구보다 저희 가정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아내 역시 그런 딸이 예쁜지 두 사람 사이는 어쩔 때는 저보다도 가까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다행스럽기만 하네요. 이제서야 제가 바라던 가정을 꾸린 것 같아서 더없이 행복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돌고 돌아 어렵게 얻은 행복인 만큼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행복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의 노력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와 제가 한번 위기를 겪고 재결합을 했던 만큼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